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나 러브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어제 이제 오픈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셨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달았는데 오늘 좀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복 러닝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체성분을 보니까 공복 러닝을 하고 체지방률이 늘고 대신 근육량이 빠졌더라고요. 이런 경험하신 분 안 계시려나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유사한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해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가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중간중간 좀 얘기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라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저의 경험을 좀 기반으로 얘기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런 현상, 지금 이제 셀레나 러브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은요, 그런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의 어떤 생존 메커니즘을 파악하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상황이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늘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생존을 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표는 종족의 번식입니다. 그런데 이 종족의 번식이라는 부분은 저희 러닝과 크게 관련은 없고요.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우선은 오늘은 생존이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체요. 그리고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끊임없는 생명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주에 있는 다른 생명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라면 끊임없는 생명 활동을 해야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런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뛰고 두뇌가 활동하고 몸의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하려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라는 거는 외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김없이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생명체들은 몸 안에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우리가 광합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지구가 1년 365일 태양이 햇볕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쬐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계속해서 습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렇게 뭔가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몸 안에 뭔가 에너지를 비축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밤이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에너지를 비축해 놔서 그 시간에 에너지를 써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 또 우리는 에너지를 몸 안에 비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그것을 비축하는 방법도 각각 다르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왜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냐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급하게 빨리 뽑아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고 비교적 천천히 뽑아서 써도 괜찮은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 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이나 장소 이런 것들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통해서 생존을 하지만요. 자, 오늘은 5대 영양소 중에서도 탄수화물과 지방 요 두 가지에 조금 더 생각을 좁혀가지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 말고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많죠. 엄청 많은데 그런 변수를 다 따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이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날 정도로 말이 길어지게 되고요. 또 굉장히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라는 두 가지 변수, 나머지 변수는 모두 배제한 상태로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또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탄수화물은 우리 생명체, 그 중에서 특히 인류가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탄수화물의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두뇌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탄수화물의 의존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각종 지역, 국가, 인종마다 주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주식의 어떤 뭐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그 주식이 대부분 탄수화물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동양 쪽에서는 쌀이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이런 곡류들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고 서양 같은 경우에도 뭐 밀이라든지 아니면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주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몸을 움직이고 두뇌 활동을 하는데 이 탄수화물의 의존도가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그런 작물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맞춰서 진화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탄수화물의 의존도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도로 무리한 운동을 한다고 한번 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온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마라톤 대회 영상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장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선수가 꼬린지점을 앞두고 이렇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요. 앞으로 가려고 해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아주 가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는요. 어떤 현재 상황이냐면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발동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셧다운 현상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 두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고갈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 두뇌는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두뇌가 죽을 수 있잖아요. 뇌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의 다른 두뇌를 제외한 나머지의 활동들을 정지시키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운동을 셧다운, 정지시켜버리는 셧다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는 있는데 저기까지 뛰어가겠다는 의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차단시켜버리고 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시켜버리고 몸의 움직임을 완전히 셧다운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전원을 꺼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탄수화물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이 대부분 맛있죠, 여러분? 다 맛있잖아요. 맛있는 이유도요.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맛있다고 인지함으로 인해서 그걸 많이 섭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당을 섭취했을 때 설탕 같은 거 먹었을 때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게 우리 몸에 생존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 특히 두뇌에도 많이 당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달달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고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쓰고 맛없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함으로 해서 먹게 만드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머리에서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존이라는 키워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글리코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글리코겐은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과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두뇌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 혹은 다른 영양소가 늘 공급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글리코겐을 우리 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신체 곳곳에 다 저장을 합니다만 가장 많이 저장되는 대표적인 곳이 간 그리고 근육입니다. 근육이 크면 클수록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를 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여기다가 저희들이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를 예로 든다면 단 수십 분 정도만 달려도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글리코겐이 고갈될 정도로 그렇게 양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두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뇌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는 글리코겐을 관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장기간 저장 가능한 아주 고효율의 에너지 저장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지방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방은요.
아주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효율로 압축된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굉장히 압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시간도 꽤 오래 걸리지만, 단점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방의 존재라는 거는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신다고 해도 한 2주 정도 살 수 있나요? 그 정도를 생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때문이고요. 그 에너지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유효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지방이 쉽게 생기는 분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저 진짜 먹으면 금방 지방이 생기는데, 지방이 이렇게 쉽게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 진화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진화에 가장 유리한 사람, 가장 생존에 유리한 진화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지방이 악의 원흉처럼 좀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아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마라톤 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몸도 샤프하고 하니까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방이 거의 없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의 어떤 정상적인 체지방률이 남성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사이이고요. 여성은 18에서 28% 정도인데, 남자 마라토너가 한 10% 정도 좀 되고요. 좀 적어도 7% 정도고요. 여자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보다 좀 적긴 해요. 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장거리를 달리는데 어떤 지방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방이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그리고 마라톤의 경우에는 이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라든지 효율성, 에너지 전환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차이가 조금 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진짜 복잡하니까 뭐 이 정도를 간단히 하고, 어쨌든 마라톤에도 지방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방은 이제 그러니까 압축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당장 일단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아까 얘기 드렸던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을 빼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글리코겐은 두뇌에서도 쓰는 에너지이고 이 양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글리코겐을 확 빼서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리코겐의 사용량을 점차 줄이고요. 대신에 지방의 사용량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글리코겐을 먼저 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리코겐을 먼저 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복인 상태에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는 이제 글리코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지방도 적극적으로 꺼내서 쓰겠지만요. 지방만으로는 또 당장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곡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곡간을 그냥 다 여는 거예요. 전부 다 열어서 쓰게 됩니다. 일단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 죄다 빼서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때 단백질도 함께 사용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여러분들 살이라든지 피부, 근육,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고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글리코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외에도 지방과 근육에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사용된 양이 아주 많은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빼다 씁니다. 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근육의 기본적인 손상 플러스 그리고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꺼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단백질의 손상 이런 것들까지 겹겹이 일어나게 되죠. 게다가 달리기 시간이 30분 정도 이내로 짧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달리거나 혹은 높은 강도로 달리기를 한다거나, 높은 강도라는 거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속도가 느리더라도요, 여러분 몸에는 높은 강도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내 몸에 높은 강도로 달리기를 한다면 이 단백질의 사용량도 커지게 됩니다. 공복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달리기 이후에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달리기 끝내고 난 다음에 더더욱이나 단백질이 채워지지 않게 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근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근손실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요. 운동 후에 빨리 단백질을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할 때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글리코겐이나 이렇게 당장 빨리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섭취하고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조금은 이런 손상이랄까요? 그 단백질이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얘기 드렸으니까 공복 후에 근손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주신 세레나 러브님의 질문처럼 체지방률은 왜 늘어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생존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두뇌는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그러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늘 만약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인류가 음식 부족 없이 살 수 있게 된 건 진짜 불과 수백 년도 되지 않아요. 그 이전까지 우리 인류는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상 거의 99.999% 정도의 시간을 늘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왔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가장 고효율의 저장 방식은 지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꺼내서 쓰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지방을 더 잘 만드는 몸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건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건강해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몸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존에 굉장히 치명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는 이만큼 에너지가 저장돼 있고 지방이 저장돼 있어야 내가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 몸의 주인이 이걸 자꾸만 소진을 하고 에너지는 들어보내주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몸이 만약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이러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에너지를 막 모아야 돼. 지방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요가 좀 세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체질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이런 현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적정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이 계속되고 에너지 고갈 상태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뭐죠? 식욕이 상승해요. 그리고 식욕이 오르면 왜 식욕을 자극하냐? 식욕이 올라야 음식을 먹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력이 식욕에게 지는 순간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에라 모르겠다면서 먹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자기 타협을 하면서 먹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욕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리고 식욕이라는 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눈, 코, 냄새, 청각 이런 것들이 모두 음식에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음식 생각이 나도록 만들고 냄새만 맡아도 막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또 폭식을 하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게 주인이 언제 또 음식을 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냐? 한번 먹을 때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자신도 모르게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치킨 한 마리가 없어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영양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영양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방도 포함이 되겠죠. 다이어트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오래 하면 할수록 특히 건강하지 못한 공복 상태가 자주 반복되는, 그러니까 고갈된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영양소도 최대 효율로 사용하려고 하고 최대한 저장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매달 충분히 돈을 벌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직장을 일궈내가지고 최저 생계비, 그런 생계비로 수익이 급감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때는 1원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알뜰하게 쓰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아니죠,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어서라도 저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처럼 장기간 수익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래에 내가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뭐든지 간에 급하게 갑자기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 몸이 적응하도록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원래 좀 이렇게 급한 게 좀 있잖아요. 빨리빨리 막 급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 드린 이 메커니즘도 사실은 단점이 많습니다. 일단 설명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의 영양소와 에너지의 관계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운동 이외에도 수백 가지의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또 어떤 그 민족마다, 인종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퉁쳐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그러니까 뼈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7시 25분이네.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복에 달리기를 하고 체지방률을 많이 늘지 않으면서 근육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나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공복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체질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 패턴과 맞지 않거나 체질과 맞지 않거나 어쨌든 현재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단백질의 어떤 에너지 전환율이 좀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도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하려는 시도를 줄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게 또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다면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고 다이어트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달리기를 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좀 부담이 되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이거 굉장히 의외의 어떤 방법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파워젤 있죠. 파워젤을 먹고 달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워젤 하나의 열량이 보통 한 120에서 130 칼로리 정도쯤 됩니다. 킬로칼로리 정도쯤 되는데 이걸 먹고 달리시게 되면 지방이 사용되는 시간까지에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중강도 정도에서 계속하게 되면 30분 정도 전후로 해서 지방 사용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버틸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만 딱 정제해서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것들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몸에 어떤 뭐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요 파워젤 하나만 딱 드시고 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어디서 많이 쓰느냐? 엘리트 선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엘리트 선수들 자기 몸 체중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달리기 전에 파워젤 하나 먹고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뛰시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가 이해될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 뛰시기 전에 대부분 한 30분 전에 파워젤 하나 드시고 뛰신 분들 많죠? 혹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큰 어떤 파워를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음료 같은 것들을 한 30분 전에 드시고 달리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도 이겁니다. 내가 지방이라는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까지 필요한 그 탄수화물, 글리코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이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이제 파워젤까지 너무 좀 무리인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 뭔가 살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그렇게 살을 많이 안 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가볍게 바나나 반 개 혹은 정말 배고프신 분은 한 개 정도 이 정도를 먹고 달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때는 잘 익은 노란 바나나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달리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요. 수분이라는 거는 우리 에너지를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빡시게 하면 할수록 수분이 공급되는 게 수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몸의 체열을 조절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분도 충분히 물을 드시고 달리셔야 된다는 거 30분 전에 파워젤이든 바나나든 뭐 물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잘 드시고 달리기를 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천천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이제 매일매일 강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어떤 생활 패턴이 우리가 있는데요. 이거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우리 두뇌와 몸의 생존에 굉장히 적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급한 어떤 성장 곡선을 그리는 건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부럽기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운동이라는 걸 빼고 우리 몸 전체의 다른 건강과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변화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달리기 후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단백질을 잘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갈된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는 채워 주셔야지만 됩니다. 아니 내가 기껏 운동해가지고 지방을 썼는데 왜 또 잘 먹으라고 하는 거냐, 안 먹고 버티면 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쌤쌤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기껏 뺐는데 또 넣으면 쌤쌤 아니에요? 남는 것도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쌤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근육과 건강한 신체, 건강한 심장, 건강한 폐가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사 활동들도 좀 많이 촉진시켜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고 체중을 줄이는 몸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요. 이때 근손실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근육이 줄어들고 또 몸은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만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운동 잘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다이어트 할 때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보충제나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손실을 예방하는 BCAA라든지 아니면 달리기 이후에 글루타민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들이 요즘 정말 잘 나옵니다. 진짜 달리기 하기 너무 좋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섭취하셔서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근손실을 예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섭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 양만큼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느 타이밍에 먹어야 되는지를 알기가 정말 힘듭니다. 영양사들도 사실 이런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당연히 불필요한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게 또 체중으로 가기도 하고 체지방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태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정제되어 있는 그런 영양제라든지 혹은 잘 정제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식습관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영양소를 잘 맞춰서 드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게 최고이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물론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데 나온 혹은 다른 데 검색해서 나온 그런 내용들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서 해봐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과 운동 패턴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만의 달리기, 유니크 러닝이라는 이 개념은요. 단순히 달리기의 자세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어떤 지면을 달리는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달리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들도 모두 유니크 러닝에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 나에게 맞는 달리기, 나에게 맞는 식습관, 나에게 맞는 휴식, 나에게 맞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유니크 러닝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사실 뭐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오늘 얘기 길어진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체질이 많이 변했어요. 체질이라는 거에는 뭐 체지방의 어떤 전환율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율, 뭐 전체적인 신진 대사 과정이라든지 뭐 지방의 연소 타이밍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방식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식습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요. 이게 변하는데 저는 대략 반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상 약간 넘었나?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 반년 시간 동안 꾸준하게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달리기를 하셔야 돼요. 체질이 변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누군가는 6개월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훨씬 더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건강한 활동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 날렵하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몸, 그리고 꼭 날렵하지까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건강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기간 동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저희 민티런 그리고 함께 하시는 민티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이 얘기가 엄청 길어져 가지고요. 셀레나 러브님께서 들으시면서 정신이 없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걸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일단 식습관을 다시 이제 공복이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맞추기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식사를 다시 조금 하시면서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달리기 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파워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소량이라도 좀 드시고 달리기를 하시고 달리기 시간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시면서 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면 그때 또 계속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 맞춰가지고 또 저희 생각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제가 의사나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셀레나 러브님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고 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